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철종, 그냥 세도 정치의 꼭두각시 왕 아니야.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간 존재감 없는 왕이잖아.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짧은 평가는 너무 가혹하고 또 너무 단순합니다. 왕이었지만 왕답게 통치할 수 없었던 남자. 무너지는 왕조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대에 밀려난 군주. 그러나 동시에 조선 후기의 병든 구조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울이었던 사람. 지금부터 우리는 조선 제25대 임금 철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를 단순히 무능한 왕으로 소비하는 대신 그가 살아야 했던 시대, 그가 마주해야 했던 구조, 그리고 그를 둘러싼 정치와 민중, 그 이후에 등장한 흥선대원군과 근대 개화의 전조까지 몰락기 왕조의 한가운데에 서 있던 한 사람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철종, 이름은 이원범. 그는 정조의 이복동생 은원군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증손으로 태어난 반개 왕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왕이 될 운명을 안고 태어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위와는 거리가 먼 권력 싸움에서 밀려난 반개 일족의 자손일 뿐이었습니다. 정조가 죽고 순조와 헌종으로 시대가 넘어가면서 조선 왕실은 계속되는 당파 싸움과 영모 사건에 휘말립니다. 그 과정에서 반개 왕족들은 정치적 불안을 줄이기 위한 명분 아래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원범의 집안 역시 그 소용돌이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영모의 여파, 미운 털이 박힌 왕족, 권력에서 소외된 반개 혈통. 그 결과 그는 어린 시절을 강화도에서 보내게 됩니다. 강화도에서의 삶은 왕족이라기보다 백성에 가까운 삶이었습니다. 밭을 갈고 나무를 패며 생계를 이어가는 날들. 향리와 수령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저 평범한 농민 청년과 다르지 않은 나날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순박한 강화도령.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한양으로 불려가 조선의 국왕이 됩니다. 1849년 헌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을 때 조선 왕조는 엄청난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왕위 계승 체계는 이미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고 적통 남계 혈통은 거의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왕실 내부를 아무리 둘러봐도 원칙대로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안동 김씨 세도 가문에게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 필요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말을 잘 듣는 통제 가능한 왕이 필요하다. 그때 그들 눈에 들어온 인물이 바로 강화도에서 농사짓고 있던 이원범이었습니다. 혈통으로 보자면 분명 왕실 일원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비주류, 권력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가 외척 세력이 보기에 위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정치 경험도 없고 자신만의 인맥이나 세력도 없는 청년. 권력을 원하는 자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왕감이 있을까요? 이원범은 한양으로 급히 불려갑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논밭을 누비고 다니던 청년이 단숨에 덕왕군에 봉해지고 왕의 관례를 치르고 창덕궁 인정문에서 조선의 임금으로 즉위합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도 이렇게 극적인 왕위 계승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틱한 장면이 조선의 새로운 희망을 의미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조선의 왕위 계승 시스템과 정치 구조가 이미 깊이 병들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왕이 국가의 중심이어야 하는 체제에서 준비도 경험도 기반도 부족한 청년을 통제하기 쉬움이라는 이유로 왕위에 앉힌 것. 이것은 철종 개인만의 비극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국가의 깊은 위기를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철종이 왕위에 오른 순간부터 그의 어깨 위에는 조선을 다스려야 한다는 책임뿐 아니라 이미 무너져가고 있던 시대의 짐이 함께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권력은 철종의 손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 정치 구조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왕이 아니라 왕 뒤에 서 있는 외척 가문이었습니다. 세도 정치는 영조 정조 시기까지 유지되었던 강한 왕권이 무너진 이후 등장한 정치 형태입니다. 정조가 죽고 어린 순조가 즉위하면서 정치의 중심축은 왕에서 대비와 외척으로 이동합니다. 왕이 어려서 정치를 직접 할 수 없으니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왕실의 장모 집안, 외가 집안이 전국을 장악하게 된 것이죠. 그 흐름이 순조, 헌종, 철종으로 이어지면서 왕이 주인이 아니라 외척 가문이 주인이 되는 구조가 완전히 굳어집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대표적인 가문이 바로 안동 김씨였습니다. 철종 시대의 조정을 둘러보면 요직마다 안동 김씨 일가가 포진해 있었습니다. 좌의정, 우의정, 병조판서, 호조판서, 공조판서. 조선의 군사재정인사사법을 책임지는 핵심 자리에 김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립니다. 때로는 조선이 아니라 김씨 왕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이용해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을 일상화했고 백성의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했으며 관료제 전체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재편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는 외척과 고위 관료들이 결정했습니다. 철종은 분명 조선의 국왕이었지만 실질적인 통치권은 이미 왕실 바깥 세도 가문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세도 정치의 폐해는 삼정문란이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의 삶을 직접 파괴했습니다. 삼정, 즉 전정군정왕국은 백성의 삶과 국가 재정을 지탱하는 핵심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철종 시기 삼정은 삼정의 문란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전정은 토지세 제도입니다. 원래는 논과 밭의 면적과 생산량에 맞게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패한 관리들은 실제보다 면적을 부풀리거나 수확량을 과장해서 백성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렸습니다. 땅은 그대로인데 장부상의 면적은 2배, 3배로 늘어나는 기현상. 세금은 불어나는데 백성의 삶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군정은 군포 제도를 통해 군역의 부담을 나누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군역을 대신해주는 대신 돈을 받고 면제해주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돈 있는 자는 군역을 피하고 가난한 자들만 2배, 3배의 군포를 짊어지는 구조가 되었죠. 군포는 군역의 의무가 아니라 돈을 뜯어내는 수단으로 변질됩니다. 황곡은 원래 굶주린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추수 후에 조금의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관리들은 이자를 임의로 올렸고 이자를 또 이자로 올리며 백성들을 빚의 늪에 빠뜨렸습니다. 황곡을 뜻하는 환자는 돌려준다는 뜻이지만 백성들에게 황곡은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빚의 굴레였습니다. 이 삼정의 문란은 농촌 사회를 파괴했고 백성의 삶을 극한으로 내몰았습니다. 철종이 즉위했을 때 조선은 이미 이런 구조적 병이 뼛속 깊이 스며든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왕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철종은 왕으로서 백성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대신들에게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했고 부패한 관리들을 탄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임술밀란 이후에는 직접 삼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삼정이 정청이라는 특별기구까지 설치합니다. 전정은 공평해야 하고 군정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황곡은 백성을 돕는 본래의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 철종은 분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의지가 아니라 그 의지를 실현할 힘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내린 개혁 명령은 외척과 관료들의 손을 거치며
축소되고 변형되고 지연되었습니다. 지방 수령들은 개혁이 시행되면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각종 핑계를 대며 미루거나 위로는 잘 시행하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철종이 아무리 노력해도 실제 현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때 철종이 느꼈을 감정은 무능함이 아니라 구조적 무력감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왕인데 왜 내 말이 나라를 바꾸지 못하는가? 도대체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가? 철종은 왕좌에 앉아 있으면서도 스스로가 이 체제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더 뼈저리게 깨달아갔을 것입니다. 철종의 통치 후반으로 갈수록 왕의 권한은 더욱 축소되고 국가 운영의 중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철종이 조선의 국왕이었지만 실제로 조선을 움직인 것은 세도 가문과 당시 권력을 잡은 외척들이었습니다. 철종이 친정을 시작한 이후에도 그의 명령은 관료 조직의 저항에 부딪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문제는 철종에게 후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후사가 없는 왕은 그 자체로 약한 왕입니다. 왕권의 미래가 끊겨 있다는 것은 정치적 영향력의 약화를 의미했습니다. 조정의 관심은 점점 철종이 무엇을 하는가에서 다음 왕이 누가 되는가로 이동합니다. 왕권의 축이 철종에게서 서서히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시기 한 인물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흥선대원군 이하응입니다. 이하응은 처음부터 권력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철종의 후계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의 위치는 급격히 달라집니다. 철종 사후 왕위를 이을 소년, 즉 고종의 아버지로서 그는 어느 순간 세도 가문조차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정치적 존재가 되어갑니다. 철종이 병상에서 시간을 보낼 때 대원군은 이미 물밑에서 새로운 정치 구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왕권은 약해지고 세도 정치는 내부에서 균열을 맞고 있었으며 그 틈을 파고든 인물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철종 말기의 조선은 철종의 시대라기보다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과도기가 되어버립니다. 철종은 공식적인 왕이었지만 정치의 중심에서 점점 배제되어 갔고 그의 말보다 다음 왕, 다음 권력자,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자들의 움직임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이미 역사라는 무대의 가운데가 아니라 무대 뒤편으로 밀려나 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철종의 시대를 상징하는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많은 역사학자들은 주저없이 임술밀란을 떠올립니다. 1862년 임술년 경상도 진주에서 시작된 이 밀란은 곧 전국으로 번져나갑니다. 진주 목사 백낙신의 가혹한 황곡 착취에 분노한 농민들이 관할을 습격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곧 하나의 지방 봉기를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에 대한 항의가 되어갑니다. 밀란은 단지 세금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인가? 이 나라는 과연 우리를 위한 나라인가? 백성들은 체제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삼정문란의 고통, 세도 정치의 부패, 수령과 아전의 횡포. 백성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마침내 폭발합니다. 임술밀란은 단기간에 진압되었지만 그 울림은 조선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밀란의 소식을 들은 철종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단순히 난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철종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째서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되었느냐?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까지 백성을 몰아붙였느냐? 보고가 올라옵니다. 삼정문란, 지방 수령의 부패, 세도 정치와 매관매직. 철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정이 정청이라는 특별 기구를 설치합니다. 문란해진 삼정을 바로잡기 위한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삼정이 정청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정문란의 이득을 본 이들이 바로 그 제도를 실행해야 할 주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방 수령, 향리,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세도 가문까지. 그들이 스스로 이익을 내려놓지 않는 한 어떤 개혁도 실제로 시행될 수 없었습니다. 철종의 명령은 문서로는 존재했지만 현실에서는 무시되거나 왜곡되었습니다. 철종은 분명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구조의 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때부터 철종은 더 깊은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왕으로 있으면서도 통치할 수 없는 왕. 그것이 철종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철종의 삶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종의 시대는 조선 왕조의 구조적 한계가 폭발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실질적인 통치권은 외척 가문이 쥐고 있었고 세도 정치는 이미 제도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왕은 국가의 주체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철종의 개인적 역량이나 의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를 둘러싼 정치 사회적 구조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스스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친정을 시도했고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으려 했으며 밀란을 진압하며 질서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벽은 너무 단단했고 백성의 고통은 이미 너무 깊었습니다. 세도 가문이 국정을 사유화한 상황에서 왕의 명령은 공허한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철종은 국가의 방향을 바꿀 수 없는 형식적 군주로 생을 마칩니다. 그러나 철종의 통치를 단순한 실패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는 조선 후기 사회가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준 상징적 존재였습니다. 철종이 겪은 무력함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에 저항하며 굳어졌던 체제 전체의 병리였습니다. 그가 떠난 뒤 등장한 흥선대원군의 개혁 그리고 이어지는 근대적 개방의 움직임은 바로 이 병든 구조를 치유하려는 역사의 반작용이었습니다. 철종은 몰락기의 왕이자 전환기의 징후였습니다. 왕권이 무너지고 민심이 요동치고 체제가 스스로를 유지할 힘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철종은 마지막까지 왕조의 순결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가 남긴 교훈은 단순합니다. 권력은 책임 없이 존속할 수 없고 백성을 외면한 체제는 반드시 무너진다. 철종의 침묵과 고독은 조선 후기의 끝이자 새로운 시대를 향한 조용한 경고였습니다. 오랫동안 철종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왕, 세도 정치의 꼭두각시, 무능한 군주라는 이미지로 소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역사학계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철종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철종에게 주어진 시대가 실패했다. 철종의 통치 실패는 개인의 능력 부족이라기보다 왕이 통치할 수 없도록 정치 시스템이 변질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철종은 왕이었지만 왕으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무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왕권은 이미 세도 가문에게 넘어갔고 관료제는 부패했으며 제도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만 앉아있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삼정이 정청 설치, 밀란의 원인 조사, 세도 정치의 폐단 지적, 부패 관리에 대한 탄핵 시도. 여러 기록들은 그가 적어도 노력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철종은 통치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통치할 권력이 주어지지 않았다. 철종의 시대를 연구하면 조선 왕조 붕괴의 본질이 보입니다. 삼정문란, 밀란의 폭발, 세도 정치, 왕권의 소멸, 외척의 국정 사유화, 농촌 사회의 붕괴, 국제 정세의 변화. 이 모든 요소가 철종 시대에 가장 극적으로 중첩됩니다. 그래서 현대 역사학은 철종을 몰락기의 왕이자 조선 해체기를 비추는 거울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시대를 바꾸지 못했지만 그 시대가 얼마나 병들어 있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군주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에서 성공한 왕, 위대한 군주, 개혁을 이룬 인물만을 기억하려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성공보다 더 많은 실패와 무력감,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무수히 존재합니다. 철종은 그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통치할 수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이미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의 삶은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시스템은 정말로 건강한가?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백성, 국민, 시민의 삶은 정말 그 체제의 중심에 서 있는가? 몰락기의 왕, 철종. 그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